어제 애슐리 오클랜드를 위한 우리의 끈질긴 정의 추구가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습니다. 한 부동산 중개인이 대낮에 살해당했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뒤에 큰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오늘은 지난 14년 동안 저희 가족이 자주 생각해온 날입니다. 이제 한 용의자가 구금되었습니다. 수년 동안 평범한 주부이자 엄마로 살아온 것으로 보였던 한 여성이 이번 살인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것입니다. 누구도 살인을 저지르고 처벌받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가족들은 답을 받을 자격이 있고 모든 피해자에게 정의가 실현되어야 합니다. 검사들이 길고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가운데 피고인이 자신의 자유를 위해 싸우고 있을 때 이 여성을 그 미스터리한 죽음과 연결짓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러앤크라임 가저라는 사건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여러분이 최고의 모습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제품들이 정말 많지만 그 제품들이 정말 효과가 있는지 올바른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기 어렵죠? 오늘은 저희 스폰서인 웬맨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웬맨의 펄 아이크림을 쓰고 있습니다. 이 제품 덕분에 훨씬 생기 있어 보입니다. 웬맨의 펄 아이크림은 지방과 와일드콧 펄 파우더를 결합하여 피부와 눈 건강에 가장 영양이 풍부한 성분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는 매우 강력한 로열 젤리, 유기농 녹차, 프랑킨센스와 로즈 같은 최고의 안티에이징 에센셜 오일도 추가되었습니다. 모두 발음하기 쉬운 성분들입니다. 이 제품 사용 후 피부가 정말 좋아져서 만족합니다. 여러분도 눈 관리에 신경 써주세요. wenman.shop/OTC로 가셔서 코드 OTC를 입력하시면 첫 주문에 15%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면 진짜 성분만 사용합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집을 사본 적이 있다면 오픈하우스는 꽤 흔한 일입니다. 시장에 나온 집을 보면 판매자 측 중개인이 현장을 지켜보려고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11년 한 오픈하우스에서 이 살인 미스터리가 시작됐습니다. 27세의 애슐리 오클랜드는 부고 기사에서 마음 많은 시골 소녀였다고 묘사되었으며 아이오와주 웨스트 디모인시에서 남편과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족,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즐겼고 여행, 콘서트, 골프를 좋아했으며 여러 자선단체와 조직에도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의 가장 큰 열정은 꽃피기 시작한 부동산 경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으로 바로 그 꿈이 몇 년 후 그녀의 죽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살인은 수년 동안 미스터리로 남아있었고 어쩌면 바로 지금까지 미스터리였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애슐리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듣게 되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던 아름답고 야망 있는 젊은 여성의 목숨을 누가 빼앗고 싶어 했을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여성이 바로 용의자인 53세 이 크리스틴 램지로 아이오와에 사는 한 아내이자 엄마입니다. 그녀의 친구들이 결코 그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큰 의문은 이 여성이 2011년부터 어두운 비밀을 숨기고 살아온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크리스틴 램지는 지난달에 체포되어 오클랜드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어떻게 해서 약 15년이 지난 지금 램지를 체포하기로 결정한 걸까요? 그리고 이 미제 사건이 지금 대중의 관심 속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황은 어떻습니까? 곧바로 그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고인이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석으로 풀려나려고 시도하고 있는 상황도 포함해서 말이죠. 그 모든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상황, 그리고 변호인 측이 취하고 있는 매우 독특한 접근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사건의 시작과 지금까지 알려진 증거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011년 4월 8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애슐리 오클랜드는 아이오와 리얼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곳의 부동산 중개인이고 아이오와주 웨스트 디모인에 있는 모델 타운홈에서 오픈하우스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오픈하우스는 오후 1시부터 6시까지였고 그녀의 업무에선 흔한 일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오클랜드는 오후 2시 직전에 이메일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날 그녀는 자신의 컴퓨터에서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고 그들은 단순히 별개의 사적인 약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메일을 보면 그 시점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었죠. 이메일을 보면 그녀가 곤경에 처해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 살아있었고 이 타운하우스에 있었습니다. 오픈하우스 시작 후 약 1시간이 지나기까지는 평소처럼 진행됐다고 검찰은 봅니다. 그 이후
무언가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검찰은 최근 법원 제출 서류에서 사건의 경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짜와 시간에 한 목격자와 그녀의 어머니가 모델하우스와 벽을 공유하는 타운하우스에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조금 지난 후였습니다. 목격자는 모델하우스에서 쿵 하는 소리로 묘사되는 큰 소리 2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들은 3, 4초 간격으로 들렸습니다. 그리고 설명된 대로 수사관들은 그 소리가 총성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서류에는 경찰이 현장에서 총에서 발사된 것으로 보이는 .3809경 탄피 2개를 회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피고인 크리스틴 램지가 등장하게 됩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모델하우스가 론랜드 홈즈라는 개발업체 소유였으며 램지가 그곳에서 영업관리자로 일했다고 말합니다. 그 사실을 알면 왜 램지가 그날 오픈하우스에서 애슐리 오클랜드와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검찰이 뭐라고 말하는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소리를 들은 후 목격자는 모델하우스 정문 밖에 있는 피고인을 목격했습니다. 그 직후 목격자는 자신의 집 2층 창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옆에서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서성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걸린 전화는 로틀랜드 홈즈의 동료 직원에게 걸린 것이었으며 목격자가 큰 소리를 들은 후 2분 이내에 통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후 목격자는 피고인이 매우 빠른 속도로 불규칙하게 후진한 뒤 그 지역을 떠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즉, 이 목격자는 피고인이 모델하우스 정문 밖에서 차량 옆을 서성이며 동료에게 전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집안에서 총성이 들린 직후였고 피고인은 곧 불규칙하게 운전하며 떠났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단지 목격자의 진술일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만약 검찰이 이것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분명히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그들이 또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출된 서류에 따르면 이 목격자는 자신이 이 모든 상황을 목격한 후 매우 걱정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 즉 피고인이 매우 빠른 속도로 차를 몰고 떠나는 것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목격자는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끔찍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애슐리 오클랜드가 반응 없이 쓰러진 것을 발견해 즉시 911에 신고합니다. 의료진이 현장에 도착하고 피고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타운홈 근처로 다시 돌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오와주 폴크 카운티 검시관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오클랜드의 사망 원인은 여러 차례의 총상이며 사망 방식은 타살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운 거리에서 가슴과 얼굴에 각각 한 번씩 총을 맞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궁금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격자가 있고 그 목격자가 램지가 근처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또 누가 있었을까요? 이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되는 그 오픈하우스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나요? 자, 이것이 바로 검찰이 제출한 서류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오클랜드가 총에 맞은 모델하우스 인근에서는 다른 사람이 목격되지 않았습니다. 타운홈 주거 공간의 모든 문과 창문은 잠겨 있거나 걸쇠가 채워져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클랜드 양이 발견된 모델하우스에는 목격자가 묘사한 쿵 하는 소리에 해당하는 가구나 다른 물건이 없었습니다. 즉, 뒤집힌 가구나 깨진 유리, 기타 손상된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어떠한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 당신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든 애슐리 오클랜드라는 이 부동산 중개인이 혼자 있었다는 사실을 이용했는지 말입니다. 그녀는 오픈하우스를 위해 이 모델하우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이 가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범행을 저지를 기회였던 겁니다. 그리고 집안의 다른 모든 것이 온전하게 남아있었던 점은 강도나 침입 범죄가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 시점에서는 아직 범행 동기가 밝혀지지 않아 모두 추측에 불과합니다. 수사 당국이 동기를 파악했는지도 불확실합니다. 이제 램지 씨가 올해 3월에 체포되었는데 애슐리 오클랜드 씨가 숨진 채 발견된 지 대략 15년 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틴 램지의 사진을 봤습니다. 그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체포가 완전히 갑작스럽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매우 평범한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녀와 남편은 대학생 자녀를 키우며 풋볼 경기를 관람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게 생각만큼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기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검사들은 램지가 이 사건의 새 용의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당국에 따르면 그녀는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사건 당일 자신의 행방과 그날 벌어진 다른 일들에 대해 서로 다른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사들은 램지의 진술이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과도 상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검사들에게는 분명히 경고 신호이지만 애슐리 오클랜드를 살해한 혐의로 그녀를 유죄로 입증해 처벌하려면 말뿐만 아니라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제 2011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애슐리의 사망 이후 한 달이 조금 지난 5월 11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램지의 집에서 수색영장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따르면 법 집행기관은 여러 개의 총기, 불법 약물, 폭력을 예고하는 포스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물품들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그 포스터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본 적은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크리스틴 램지의 변호인단이 제시한 이미지와 지난 15년 동안 그녀의 삶이 어땠는지와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이제 곧 변호인단이 크리스틴 램지를 어떻게 묘사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피고인의 집에 대한 두 번째 수색영장이 바로 지난달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5년이 지난 2026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당국에 따르면 동일한 성격의 물품들도 회수되었습니다. 특정 물품이 오클랜드 살인사건과 어떻게 관련됐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직 많은 질문과 동기,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들과 애슐리 오클랜드가 살해된 장소 근처에 있었다는 진술들 외에 무엇이 크리스틴 램지를 법 집행기관의 눈에 용의자로 보이게 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머지 정보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이 압수수색 영장들이 언급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들이 재판 과정에서 이 모든 내용을 제기할 계획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제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17일 대배심이 크리스틴 램지를 1급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애슐리 오클랜드가 살해된 지 약 15년 만에 램지는 구금됩니다. 2011년 4월 8일 그녀가 사망한 이후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은 가족, 친구, 동료들 그리고 우리 아이오와 중부 지역 사회에 큰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또한 애슐리의 이야기는 매우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부동산 중개인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고 그들은 오픈하우스를 여는 방식과 일상적인 업무 처리 방식을 영원히 바꾸게 되었습니다. 여기 오늘 참석한 언론인들처럼 수년간 이 사건을 추적해온 분들이나 2011년 살인 현장에 있었던 분들 중 일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애슐리 살인 사건의 세부 사항에 깊은 영향을 받으셨고 아마 수년간 다룬 사건들보다 더 크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난 15년 동안 애슐리의 사건을 계속해서 수사해오며 수천 건의 제보를 추적해온 우리 수사팀 역시 일반 시민들로부터 제보를 받고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수많은 증거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애슐리의 이야기는 우리 중 많은 이들을 밤잠을 설치게 했습니다. 머릿속으로 계속해서 사건의 세부 사항을 되짚으며 모든 것을 연결해줄 그 빠진 조각을 찾기 위해 애썼고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범인을 밝혀낼 올바른 길로 우리를 이끌어줄 단서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 사건을 해결하려는 수사관들의 열정과 변함없는 헌신은 언제나 애슐리와 그녀의 가족을 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2026년 3월 17일 웨스트 디모인 경찰 형사들은 별다른 문제 없이 53세의 크리스틴 램지 씨를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댈러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녀는 댈러스 카운티 대배심에 의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체포가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번 체포는 중요하지만 우리의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형사재판 절차로 넘어갑니다. 댈러스 카운티 검찰청은 애슐리 오클랜드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댈러스 카운티의 모든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 정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스콧 브라운 보조 검사와 앤드리아 로빅 보조 카운티 검사와 함께 직접 공소를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희는 공소 진행의 세부 사항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증거를 들은 후 댈러스 카운티 대배심이 크리스틴 램지에게 애슐리 오클랜드 살인 혐의로 기소 결정을 내렸다는 점입니다. 우리 사법제도 하에서는 피고인은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램지는 $200만 현금 보석금으로만 댈러스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이 결정은 이번 사건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KCCI가 인용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램지는 보석금을 $10만 감액하고 그중 10%만 내면 석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조건의 일환으로 램지는 법원이 추가 요건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GPS 모니터링, 통행 금지, 재판 전 감독, 여권 반납, 그리고 제3자 관리인의 감독에 동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이 요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곧 이 논쟁의 양측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4월 10일에 있었던 감정적인 심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크리스틴 램지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고 그녀의 변호인단이 그녀를 대중에게 어떻게 보여주려 하는지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년간 살인을 숨긴 괴물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친절한 사람으로 말이죠. 지금 기소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는 사람처럼요. 하지만 우리는 램지를 봤고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1급 살인 혐의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때도 수갑을 차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서면으로 인정신문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검토했습니다. 저는 기록에 남겨진 서면 인정신문서에 따라 무죄를 주장하는 답변을 기록하겠습니다. 이번 심리에서 법원은 두 가지 사안에 대한 변론도 들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검찰 측이 요청한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었습니다. 램지 양의 휴대전화와 관련해서는 그녀의 모든 개인정보가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정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들과 합의를 통해 만약 그들이 원한다면 우리는 이 부분은 제외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전문가가 그 다운로드 과정을 지켜보면서 개인정보가 제외되는지 확인하길 원합니다. 분명히 그들도 일부 정보에 대한 권리가 있고 그 정보가 그들에게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들이 그 정보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이오와 주 법에 의해 보호되는 비공개 정보는 그들이 당신에게 특별히 요청하지 않는 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휴대전화를 조사하다가 법원이 영장에 명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무언가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관련된 항목을 찾기 위해 또 다른 수색 영장을 가지고 법원에 다시 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어떤 것이 특권 정보라면 법원은 사후에 증거 배제 신청을 통해 그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그 경우 주정부는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례는 없습니다. 수색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법원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형사소송 절차상의 규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재판장님, 저희는 법원에 이번 수색영장과 앞으로 요청할 수 있는 모든 수색영장 집행을 허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법에 따라 허용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받을 모든 것을 기꺼이 제공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지 그분에게 저희 의뢰인의 의료 기록이나 배우자와의 대화 또는 신부나 목사와의 대화 같은 것을 제공하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분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물론 특정 상황에서는 그들이 이런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일반적인 영장으로 그녀의 휴대전화를 수색하겠다는 이유로는 안 됩니다. 저도 제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이 갖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의료 기록이 모두 들어있어서입니다. 미스 램지도 마찬가지로 보호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님,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제 검찰이 램지 휴대전화에서 데이터를 조사하고 싶어하는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통화 기록, 문자, GPS 등 디지털 흔적이 드러나면 이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특히 2011년 당시 휴대전화 기술이 지금과 얼마나 달랐는지요. 하지만 또한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사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보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증거를 확보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판사는 이번 주 중 램지의 휴대전화 관련 수색 영장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며 저희는 그 결과를 주시하겠습니다. 하지만 청문회 대부분은 사실상 램지가 보석금을 줄여달라고 요청한 것,
그래서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집에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주장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은 램지의 평판이 좋다는 점을 증언하기 위해 3명의 증인을 증언대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6학년 때부터 정말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착하고 배려심도 많았어요. 이기심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누구에게나 모든 걸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당신은 크리시가 지역사회에 어떤 실질적인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중학교, 주니어 하이, 그리고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크리시가 발전시키고 보여준 특성과 가치들을 바탕으로 그녀가 도주하거나 법정 출석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만약 법원이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그녀의 보석금을 줄여준다면 크리시가 18년 동안 당신이 살았던 동네로 돌아오는 것에 대해 걱정하거나 주저할 만한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가장 잘 답하는 방법은 제 손주들은 제 아들과 며느리의 집에서 자랐고 그 아이들을 돌봐준 사람은 저와 제 아내였습니다. 저희 둘 다 교육자였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는 걸 알았다면 그 아이를 거기 두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에게 갔을 것이고 그들도 안 된다고 했을 겁니다. 지난 18년간의 경험과 크리시에 대한 관찰을 토대로 그녀가 지역사회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다고 보시나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마을에서 크리시는 제가 그런 위험을 느낄 마지막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럴 일에 연루될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크리시의 성격을 어떻게 묘사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배려심이 많고 또 연민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사려 깊은 사람이에요. 그녀가 자라면서 원수 같은 사람이 있었나요? 아니요. 그녀가 자라면서 반항적인 면이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가 법원에 요청한 것 중 하나는 크리시가 보석으로 풀려나게 될 경우 그녀를 돌볼 후견인을 임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크리시의 후견인 역할을 맡아주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즉, 크리시가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에 보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크리시가 당신과 함께 살 수도 있나요? 알겠습니다. 당신이 크리시를 평생 알아온 것을 바탕으로 크리시가 석방될 경우 지역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이유나 우려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녀가 석방되면 도주할 거라 생각하세요? 주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녀가 스스로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우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그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우려인지에 대해 당신의 관점에서 법원에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녀는 절대 테너에게 그런 짓도 그를 떠나는 일도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이제 증인들이 증언을 마친 후 양측 모두 판사에게 최종 변론을 했습니다. 람자 양은 평생 이곳에 살았습니다. 그녀의 가족도 이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녀의 온 마음은 우드워드, 아이오와에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여행들, 주 밖으로 나간 적이 있지만 여건이 없고 가족과의 강한 유대감이 있다는 점은 그녀가 이 지역 사회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전과가 없습니다. 과속 딱지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녀와 그녀의 삶에 대해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격에 대해서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와서 그녀가 마약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총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봤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디선가 이 총알을 발견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합리적인 보석금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그것뿐입니다. 그래야 그녀가 준비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결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녀가 사랑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이것은 독특한 사례입니다. 이것은 독특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판사님께 보석 심리에서 제시된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한 보석금을 결정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그것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A급 중범죄입니다. 피고인은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혐의의 성격 자체가 피고인이 도주할 가능성을 높이는 상황을 만듭니다. 그녀가 자신을 상대로 한 사건의 성격을 이해하게 되면 여기에는 대배심에 제출된 증거뿐만 아니라 참고로 대배심에 제출된 모든 증거가 수사 파일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것을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판단으로는 그녀가 도주할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또한 이것은 타인을 위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상황이든 바꿉니다. 그녀는 과거에 무기에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인 측이 그녀가 앞으로도 무기에 접근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을 우리에게 줄 수 없습니다. 이 범행이 일어나기까지의 시간 흐름이 있습니다. 오후 1시 56분입니다. 이것은 애슐리 오클랜드가 보낸 이메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날 밤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점 외에는 살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911에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시간 간격이 매우 촉박합니다. 그 점을 고려하면 크리스틴 램지가 그 지역에 있었다고 목격한 증인과 경찰에게 한 그녀의 진술, 그리고 그 진술들이 일관성이 없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점까지 모두 합쳐서 이 사건의 성격과 상황을 고려할 때 더 높은 보석금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법원에 그 금액을 유지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처음에는 현금으로만 200만 달러로 정해졌고 저희는 그 금액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대로요. 판사님께서는 법정에서의 주장을 고려한 후 서면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변호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공식적으로 남기셨습니다. 제가 결정을 내릴 때 보석금은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대중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반대로 피고인이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이것도 흥미롭게 생각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법원에 램지의 인생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과 사진으로 담아 그녀가 선량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강조하는 문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그녀가 구금될 이유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제 우리는 보석금 감액에 대한 판사의 결정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으며 이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그 부분을 계속 주시할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또 다른 논쟁은 증거 문제입니다. 사건이 약 15년 전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이해할 만합니다. KCCI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주에 제출된 변호인 측의 신청서에서 검찰이 수사기관이 오클랜드 양의 사망 이후 증거나 사건 정보를 분실하거나 파기했거나 혹은 둘 다 했다고 알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충격적인 주장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 측은 지금까지의 모든 주 검찰의 증거 공개 자료와 수사 정보를 포함해 파기된 것으로 주장되는 증거에 대해 선서 진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전히 답변이 필요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저희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다음 심리, 즉 진행 상황 회의가 2026년 6월 19일로 예정되어 있고 양측이 2027년 1월 11일로 재판 날짜를 정하는 데 합의했다는 점입니다. 러앤크라임 사건 소식이었습니다. 유튜브, 스포티파이, 구독과 피콕 시청도 가능합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